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마저 서비스 금지 방향으로 기울자 이재용 소카 대표가 해외 토픽의 날일이라며 날선 비판을 날렸습니다. 타다 서비스의 운명, 뉴스 분석에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시민 집회가 오늘로서 정확히 6개월을 맞았습니다. 중국과 홍콩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까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이른바 남부 3구 학생들의 이중 언어 교육 강화 발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등포 등 해당 지역에 대한 이중 언어 특구 지정 소문까지 돌면서 주민 반발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오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임 후 첫 공식 행보로 5G 초연결 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저서를 펴냈습니다. 방통위 최장수 상임위원인 고 전 위원을 오늘 특화입니다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 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정책위 의장에는 김재원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오늘 이른바 4-1, 4+1 주도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당장 선출되자마자 여야 협상의 패스트트랙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황 종합해서 내일 뉴스 분석 시간에 향후 국회 전망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마저 통과된다면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할 때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히 개편하거나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혁신 부분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기 ITV의 김등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참 이 법안만큼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법안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일명 타다 금지 법안, 줄여서 운수사업법 개정안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선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가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립니다. 현행법 시행령 18조 1항에서 규정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기사 알선 허용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관광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6시간 이상 대여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알선 범위 장소도 제한했습니다. 공항 항만에서 대여 반납하는 이용자의 경우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기사 알선 허용 제한 이 부분, 그리고 관광 목적이라는 부분, 또 6시간 이상 대여 조건을 달아야 하고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대여 반납하는 이용자는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었죠? 네, 기존에는 이런 제한은 없었고요. 원래 법 취지 자체가 관광 활성화의 목적이긴 했지만은 이번에 정확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 목적에 맞춰서 이러한 조건들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는 언제쯤 열리고 언제쯤 이 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소위 논의 결과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 알선 허용 범위 제한 조항에 시행 후 6개월 유예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타다에 약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셈인데요. 개정안은 5일 소위 통과 후 바로 다음 날인 6일에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넘었습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략적인 시행 시기로 오는 202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사위와 본회의, 그럼 법사위에서도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신형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발목이 잡혔죠. 예. 그러니까 지금 타다 금지 법안이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있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상임위 위원들 말을 전해 보면은 예. 일단 여야 의원들 자체는 이 법안 통과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는 필리버스터 전국이라든가 그런 전국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제 향후 해결하기만 하면 통과는 무리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 지금 재판받으랴 또 입법 과정에서 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랴 상당히 좀 바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좀 말을 세게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타다를 서비스 중인 VCNC의 모회사인 소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연이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상임위 통과 직전에 국회에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요청이 불발되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회의를 통과한 6일부터 지난 주말 사이 개정안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 할 말을 잃었다. 개정안 통과는 해외 토픽감이다 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예. 특히 1800년대 영국의 마차 산업 보호 법안인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며 지금이 2019년이 맞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대표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택시 산업 혁신에 협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뭡니까? 네, 과거 1800년대에 이제 처음 증기 자동차가 등장을 했을 때 마차 산업, 그러니까 당시의 기존 모빌리티 산업이죠.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차 뒤쪽에 붉은 깃발을 꽂고 그 뒤를 자동차가 시속 3km 이하로만 달릴 수 있게 제한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량을 마차보다 늦게 네, 마차 뒤에 제한하는 법안이죠. 따라와라. 혁신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 서비스 중단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택시하고 갈등을 빚었던 전례들이 또 있지요. 유독 또 택시와 갈등을 빚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가 외부 압력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타다가 처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자인 우버는 지난 2013년 우버X를 출시하며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에 택시업계가 우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우버는 결국 2015년 3월 우버X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충돌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카풀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 택시 호출앱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자 택시업계는 반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카풀 드라이버 모집을 시작하자 택시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카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시작했던 카풀 서비스를 불과 43일 만에 중단하고 민주당이 구성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습니다. 예. 앞서서도 저희가 타다 논란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우버엑스라든가 또 카풀 이 부분이 대표적인 혁신 사업에 대한 중단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 한 분께서 아주 장황하게 긴 글로 해서 반박을 해주시더군요. 네. 우버와 지금 이 타다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 다르고 단순하게 비교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또 카풀이나 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같은 지적을 해줬는데 우리 김동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할 때를 보면 이 택시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상당한 이유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택시 입장에서는 또 생존권하고 맞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결이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막는 것에 대해 과연 앞으로의 신산업 등장에 가로막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뭐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예. 제 개인적인 의견도 취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가 한마디 뭐 전해드리자면 이재용 소카 대표가 과연 정말로 택시 산업에 영향을 준다면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어떤 뭐 구체적인 수치를 같이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내용의 말을 전했거든요. 예. 그와 비슷하게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사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하고 현재까지 이런 개정안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나의 뭐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개 토론회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재용 대표가 했는데 박홍근 의원은 논란만 더 키울 뿐이다 그래서 일축을 하고 그냥 입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택시 쪽에 얘기도 또 들어볼 만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택시 쪽에서는 그전 이제 카풀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이용자들의 안전 측면도 많이 걱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택시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면허를 통해서 입증된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인데 과연 카풀 서비스나 이번 뭐 타다 같은 타다 드라이버가 과연 어떤 안전성을 보장을 해주느냐 뭐 이런 측면들도 얘기를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도로에 돌아다니는 뭐 직접적인 뭐 경쟁사라고 할까요? 뭐 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로 인한 뭐 심리적인 혹은 뭐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뭐 말씀들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좀 직접적인 빌미 뭐 이런 걸 보면 그 운수사법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이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하게 된다면 또 그때는 어떻게 또 법적으로 효과를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풀 같은 경우에 대타협이 있었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사회적 협의를 해서 그 돌파구를 찾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땠습니까? 이 카풀 같은 경우에는 타다 진통, 타다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해결 대안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올해 3월 도출된 대타협 합의안 같은 경우에 이후 카풀 스타트업계는 사실상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 허용 시간을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업계는 다양한 이용자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했는데요. 이후 국내 대표 카풀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플러스는 무상 서비스인 플러스 제로를 통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고라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했던 위츠 모빌리티는 지난 8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예. 또 위풀이라는 카풀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던 위 모빌리티도 신규 서비스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업계에서는 택시 업계가 카풀 저지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전선을 타다로 확대한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월부터 타다 금지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이 집회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카풀 대타협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서 돌파구를 찾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순차적으로 또는 시간을 또 제한을 둬서 카풀 서비스를 종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타다 서비스까지 택시 업계가 저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시각들이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타다금지법을 정부가 상당히 좀 힘을 줬지 않았습니까? 뭐 신사업 성장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많이 힘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운송 사업을 이제 그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자 이런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출시된 플랫폼 택시 이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각에서 이번 법안이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카풀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택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해 모빌리티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매입해 택시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까지 900여 개의 택시 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대형 택시 모델인 카카오 벤티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택시업계도 자체 택시 플랫폼인 온다 택시를 최근 출시해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나 면허권 매입 대수, 기여금 관리 등 실제 플랫폼 택시 사업 방향이 나온 것이 없어 모빌리티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령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업체당 확보 가능한 택시 면허 수나 기여금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기자는 타다 서비스를 계속 출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아주 높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개념을 쉽게 정리를 해서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들이 시청자분들이나 저희가 같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서비스를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플랫폼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이 택시 면허를 플랫폼 사업자가 이 면허를 매입해서 이 매입한 만큼의 택시를 운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른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랫폼 택시가 그 안착이 될까요? 어떻게 봅니까? 큰 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해지겠지만은 법안이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저 또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들 대부분이 이 타다금지법, 일명 타다금지법, 운수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를 할 것이다. 다만 지금 국회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그 방향이 지금 잡혀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본회의에 또 통과를 하고 관련 시행령이 또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김 기자 불러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예, 홍콩 시민 집회가 오늘로서 꼭 6개월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8일 선거 후 첫 대규모 집회가 열지만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중국과 홍콩 정부가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경우에는 시위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미중 갈등 확산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시위가 진행된 지 6개월, 아직도 홍콩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홍콩 도심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홍콩 시위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하면서 홍콩 사태가 미중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콩 H지수도 매일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홍콩은 중국의 외화 60, 70%를 조달하는데 홍콩 사태로 자금이 이탈하면 중국의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여건상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사태가 중국 리스크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대되면 한국도 영향받을 수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익스포저는 2.2%대라서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위구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갈등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대외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최홍입니다. 예, 서울 영등포구 구로 또는 금천구에는 한국계 중국인 등 외국인 비율이 상당합니다. 한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주민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가정이 한국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영등포 등 해당 지역에 대한 이중 언어 특구 지정까지 소문이 나면서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신태영 기자입니다. 이주민이 많은 편인 서울 3개구에서 이중언어 교육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주 내로 시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이 청원은 영등포, 구로, 금천구의 이중언어 특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0월에 남부 3구 학생이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여기에 특구 지정 소문이 겹치면서 주민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교육청은 특구 지정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선주민이 언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일부 주민의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이주 배경 학생이 한국어를 안 배우는 게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원활한 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학급이 모자라거나 어려운 형편상 부모의 돌봄이 부족해 언어를 구사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이주민 출신 가정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는 선주민 학생과 학부모가 언어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주민에게는 필요에 따른 교육, 이주민 출신에게는 복지 등 한국어 습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영입니다. 예, SNS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왔습니까? 네, 세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뉴스 분석 시간에도 잠깐 다뤘는데요. 이 타다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SNS에서도 이제 반응이 좀 있어서 그런 걸 가져와 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강연에서 주 52시간 보다 더 일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 김용균 씨의 추모 1주기가 됐는데 과연 그 뒤로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소식부터 보죠.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는데요. 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SNS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슈들과 발언이 많습니다. 특히 이재용 소카 대표가 가장 강도 높게 이 타다 금지법을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토요일에는 이를 두고 해외 토픽감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택시 산업보호는 택시 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 쪽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체 간 대타협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카풀 서비스가 없어지고 택시 요금은 오히려 20% 올랐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용 대표 말고도 이재용 대표가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또 그거에 대해서는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 닫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재용 대표 말고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박 회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타다금지법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그렇다며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겨버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지금 박용만 회장의 이 나와 있는 글만 보면 네. 정확히 어떤 입장인가? 그러니까 타다를 지지를 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은 타다 금지를 지지하는 것이냐? 네. 뭐 문헌상으로만 보면 좀 그런데 네. 그 정확한 그 입장이 뭡니까? 네, 타다를 아무래도 조금 지지를 하는 입장이죠. 아무래도 택시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시민들이나 좀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제 택시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너무 이렇게 산업 보호만 주장한다는 여론도 일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뭡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서울대학교 특강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말을 하며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되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유기홍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늘 공무원 출신으로 주 40시간 근무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라며 이제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그런 국가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 52시간은 또 아울러서 삶의 질 향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전혀 모른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과 지금 반박이 좀 나왔습니다만, 네. 유기용 전 의원의 반박이 나왔습니다만, 그 황 대표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다른 재반박이 없었습니까? 네, 재반박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 네. 52시간이 적습니까? 52시간도 일부는 많다는 의견. 최근에는 또 SK가 주 4일제를 좀 시행하기도 했다 보니 예. 이제 노동 효율성을 높이고 좀 시간은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조금 옳다고 보긴 합니다. 서울대 반응은 어땠습니까, 학생들?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잊을만 하면 또 황교안 대표께서 네. 한 건씩 또 터뜨려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분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 뭡니까? 네, 마지막은 이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다 이제 근무를 하다가 숨졌던 김영균 씨를 혹시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지난해 이제 혼자서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을 하다가 24세 나이로 이제 숨지게 됐는데요. 이후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좀 떠올랐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고 김용균 씨의 일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경기도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김 씨의 사망 이후에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가 이제 22개의 권고안을 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동 현장은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용균이가 일했던 화력발전소들은 석탄 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고 2인 1조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한 명이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현장의 상황을 함께 짚어줬습니다. 벌써 1년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벌써 네. 1년이고 대책을 세운다면서 처음에는 아주 요란하게 대대적으로 개선을 할 것 같더니만 지금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또 없고 네.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될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라든지 또 일부 뜻 있는 분들의 그 노력이 또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 또 무엇보다도 고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크게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너부대 지역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주거 환경은 물론 생활 안전이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무허가 가옥까지 약 60가구가 밀집해 있는데 주택토지공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첫 대상자로
너부대 지역을 지정해서 공공임대주택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 김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명시 너부대 지역입니다. 이곳은 저지대의 상습 침수 지역으로 약 60가구의 무허가 가옥이 밀집해 있습니다. 광명시 내에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안전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이곳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첫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겁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광명 너부대 사업지구 착공식에는 국토부와 광명시, 지역구 의원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최초로 착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공공기관 제한형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광명 너부대 지구는 구도심의 노후주택을 정비해 저렴한 주택과 다양한 생활 SOC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광명시나 LH에서 많이 주민들의 그 이주 문제라든가 이제 주거 부분에 주거 안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 철거 방식이 아니고 1단계로 여기 사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쪽으로 이주한 다음에 또 2단계로 여기 이제 젊은 그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그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좀 보입니다, 많이. 실제 원주민들의 내몰림 방지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단계로 2021년까지 광명시 소유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70가구를 건설해 원주민이 먼저 정착하면 그 다음 2단계 사업으로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170가구를 건설하는 시기입니다.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 인접한 데다 목감청과 너부대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개발이 완료될 경우 쾌적한 주거 환경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너부대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첫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착공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원주민이 우리가 새로 지은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외부로 강제로 쫓겨나는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장점이고요.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같은 것을 같이 건축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 SOC를 함께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명 너부대 착공식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LH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쇠퇴하는 원도심의 재생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예, 독화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미디어 ICT 정책 전문가이자 국내 방송통신 정책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5년 5개월 취장 수재직한 고 전 위원은 지난 10월에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임기를 5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용퇴했습니다. 남은 임기를 고집하기보다는 역량 있는 다른 인재에게 길을 터주자는 생각에서 용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위의 평가입니다. 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그대로 자리를 돌연 훌쩍 떠났던 고 전 위원을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소개를 좀 잘 했습니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때 갑자기 돌연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셨을 때 네, 오랜 시간 동안 하셨고 또 네. 임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주위의 평가를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고 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에서 자리를 갑자기 떠나셨는지요? 갑자기는 아니고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초부터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새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 저에게 맡겨준 일들을 이제 어느 정도 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인사권자에게 저희 거치를 한번 맡기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무직 같은 경우는 고위직의 경우는 한 사람이 또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있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년 5개월. 웬만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뭐 네. 대통령 임기보다도 오래 근무를 하셨습니다. 퇴임을 결정하실 때 서운하거나 좀 네. 회관이 많이 남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요? 뭐 이제 시원섭섭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섭섭보다는 좀 시원한 쪽에 예.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방통위원회 출범에도 제가 관여를 했고 또 5년 5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상임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은다는 것은 저 자신으로서도 큰 결단이었습니다. 다만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조직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줘야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년 5개월은 차관 기본 재임 기간 1년 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3배 이상을 했고 그래서 참 과분하게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퇴임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5년 5개월 동안 상당히 좀 많은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지면서 방송통신 쪽에 이슈가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력을 다해서 달려오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이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 욕심이 많은 만큼 또 남겨진 일들에 대한 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요즘 방송이 지금 어렵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또 이제 방송은 어렵지만 방송이 국가와 국민들에 대해서 공적인 책무를 다해라. 또 이런 요구들이 또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좀 정립을 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지금 좀 남아 있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방송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방송들, OTT 같은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뭐 글로벌 디즈니 같은 사업자들이 지금 국내 콘텐츠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외국계 거대 그 콘텐츠 사업자에게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시장의 구조를 좀 갖춰주면 좋은데 그걸 시작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은 됩니다. 예. 또한 이제 통신 영역은 지금까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의 차별 규제 이슈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입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남겨놓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남아있는 분들께서 잘 그 감당을 해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 책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5G 초연결 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책을 접한 분들이 과거에 있던 저서보다는 일단 책 제목부터 상당히 좀 강하다. 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군요. 네.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은 초연결 사회. 네, 이런 부분이 좀 생경하게 될 수가 있는데 초연결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이번에 이제 공조 포함해서 4번째 책을 냈습니다만은 기존의 책을 낼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 지금 대단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그 활력이 좀 떨어져 있고 또 그리고 대외 경쟁력 또한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는 그런 어떤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대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서 그런 책들을 좀 책 내용에 담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거기에서 얘기한 이제 5G 초연결 사회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을 했습니다. 5G 네트워크로 기존에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었다고 그런다면은 이제는 그걸 넘어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도 이제 모두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로 인해서 간단하게는 지금 우리 경제와 산업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경제의 출현이라든가 공유 경제, 뭐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같은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드론, 그리고 이제 대개에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계와 기술들이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 5G 초연결 시대가 오면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단히 큰 폭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 충격이 클 거다. 예. 지금 그런 어떤 지적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퇴임한 이후에 집필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쭉 자료를 모아 오셨나요? 제가 이제 퇴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던 금년 초부터 좀 구상을 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넘게 방통위원으로 재임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퇴임하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뭔가 자그마한 성과물을 하나 이제 내놓고 퇴임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제가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책 이름하고 또 지금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엘빈 토플레의 제3의 물결 이 책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군요. 비슷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네. 시대에 대한 어떤 소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세계적인 석학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정책 영역 그리고 산업을 제가 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쭉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책들이 내년 1년을 예측하죠. 2020. 그런데 저는 이 새로운 5G 그리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표가 될 경우는 이 앞으로 2020부터 2030까지 우리 사회 문화, 경제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개인과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겸손하시군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5G에 대한 그 네. 연구를 또 가장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국가고 IT 대국, IT 강국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좀 들어왔죠. 네. 그런데 거기까지다. 지금 뭐 새롭게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 또는 인류의 생활에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네. 지적들이 계속 네. 업계에서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정보화 그리고 이제 벤처 붐이 일면서 우리나라가 단숨에 세계 IT 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흘렀고 최근 10년을 보게 되면 대단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산업 중심의 질서가 경제든 사회든 전반에 걸쳐서 지금 아주 공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나쁘다, 악으로 이제 제가 분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어떤 역동성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리고 경제가 역동성을 상실한 그런 상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G 초연결 사회 그리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추격 국가에서 이제 선도 국가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 미디어 ICT 쪽에서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이나 PC 보급률 같은 ICT 인프라의 어떤 국제 경쟁력은 최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5G 도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저는 사회적 대타협을 한 번 더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 구산업과 신산업 이런 어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간의 대타협을 저는 해야 되고 여야도 어떤 정파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이제는 좀 사회적인 대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시의성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나마 이제 네. 경쟁력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국제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고 또는 우리보다 혹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외국의 어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제라고 그러죠. 데이터 경제, 공유 경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이 부분에는 자국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데이터 경제, 공유 경제도 예. 미국계, 중국계,
인터넷 기업들이 현재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5G 이제 저희도 이제 주도해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그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내지는 5G에서 핵심 기술로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이런 기초 기술의 경쟁력은 지금 대략 한 1년 반 내외 정도로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습니다. 아하. 그러나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5G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구축과 운용,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서비스, 응용 기술이 되겠죠. 응용 서비스 부분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 부분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이러한 네트워크와 시스템 그리고 응용 기술 부분에서 네. 따라잡은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이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규제가 지금 풀리지 않는다면 즉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데이터 경제, 공유 경제 이러한 어떤 핵심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활성화, 재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주도권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G 상용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도 있고 그 외에 뭐 시스템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향후에 네. 최소한 다른 나라로부터 따라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우위를 계속 점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IT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은 2000년대 그 정보화 선진국, IT 강국이라는 그런 위상과 이미지에 너무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능 정보화 시대입니다. 5G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부분, 공유 경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법 제도의 정비가 상당히 지금 늦습니다. 대략 지금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라든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EU 그리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대략 2017년 전후로 해서 관련 법 제도를 거의 정비를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사회적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의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지금 갈등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부나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우리가 다음 지능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거나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른 시간 내에 도출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까? 네. 시작도 상당히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워낙 그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경제와 관련된 지금 사회적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다른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사례로 들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버가 이제 등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2012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옐로우캡이라는 택시 회사가 사실 몇 년 뒤에 도산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Do no harm. 이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해결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니까 소비자, 이용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한다, 예. 타협한다. 이런 어떤 방안들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자, 혁신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 기존 산업의 연착륙 거기에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산업의 유지 발전 종사자분들의 어떤 이 직업의 안정성 이걸 우선으로 할 것이냐인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바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저는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의 과정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또 네. 사회적인 어떤 타협과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 데이터 3법 법안이 이제 네.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이제 논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데이터 경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걸 유통시키고 그걸 가공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걸 데이터 경제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예. 여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든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경제로 들어오게 되면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이제 비식별화한다고 그럽니다. 예.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만든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연구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데이터 경제 3법 대략 이제 관련된 세 개의 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제 입법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정보 보호가 안전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 확신이 없다고 그런다면 절대 이용자들이 활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되 안전한 활용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주고요. 또 외국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그러한 벌칙들을 도입하자. 이건 지금 기업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이 양자의 어떤 균형을 찾는 노력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네. 시간이 남았는데요. 일단 이제 디지털 포용하고 디지털 복지 정책을 최연결 시대의 그림자, 네. 어둠을 해결할 그런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컨트롤 타워를 잘 세워야 되고 네. 또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네, 들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책에서 그 제시한 핵심 개념이 바로 디지털 포용 정책 그리고 그를 통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자는 거였고 네. 또 디지털 복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의 경제 성장, 혁신 성장은 ICT 기술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ICT 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하되 그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그리고 혁신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예.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배제되는 사람 없이 디지털 복지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누가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이 거버넌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용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지금 호흡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행사는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성과를 내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부는 이러한 것들도 조금 유념해 두면서 정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책과 관련해서 완샘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네. 있군요. 완전 새로운 미래. 상당한 경험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나름 뜻이 있으신 바 또 공직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향후 네.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꼭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들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토마토 뉴스리더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